물리학 중에서도 특히 이 복잡계라는 분야가 사회물리의 대표적인 분야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좀 관찰을 하면 사람들의 이 이동 패턴, 생활 패턴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것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복잡계 물리학으로 바라본 도시와 사회라는 주제입니다. 첫 시작은 물리학자들이 도시나 사회를 어떻게 좀 바라봤는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조금 독특한 습성이 있는데요. 소수의 한두 개의 법칙이 이 자연현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보편성이라고 하는데요. 법칙들이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현상의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회 현상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도 자연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던 법칙들이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도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 다르게 여러 가지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들이 사회에 많이 있는 것들도 역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회물리라는 분야를 만들면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잡계라는 것이 특히 이 사회에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기에 좋은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은요, 숫자가 알고 있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흔히 물리학자들은 1과 2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물리학자는 또 알고 있는 숫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한대입니다. 시스템에 이렇게 물체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지구가 우주를 이렇게 돌고 있죠. 이 우리 지구 주변으로 달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하나 혹은 지구와 달, 물체가 하나나 두 개만 있을 때는 물리학자들이 이 운동을 완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태양이 더해지면 태양, 지구, 달, 세 개만 돼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뉴턴도 이 두 가지 물체의 운동은 만유인력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3개 이상이 되니 일반적인 그런 답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근데 물 한 컵에 놓인 물 분자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결국 무한대라는 분자의 숫자를 갖는 건데요. 근데 이 물 분자들도 결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은 복잡계 시스템이 되는 거고, 복잡계 이론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계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물리학의 분류에서는 복잡계라기보다 통계물리라고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회는 1과 2는 잘 없고요. 아주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학 중에서도 특히 이 복잡계라는 분야가 사회물리의 대표적인 분야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교통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들이 여러 지역을 움직이죠. 도시 간의 차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구와 달도 역시 서로 힘을 주고 받습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지요. 즉, 지구와 달이 서로 무거우면 만유인력이 세지는 것이고요. 지구와 달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유인력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 두 도시 사이의 교통의 이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 사이에 이 움직이는 이 차량의 숫자는 만유인력, 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도시 사이 거리는 지구, 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질량은 두 도시의 인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멀면 멀수록 우리가 차 타고 잘 안 움직여요.
근데 도시들의 인구가 많으면 결국 또 차들이 많이 나오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교통량을 봤더니 만유인력의 법칙과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학자들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교통에도 이런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학자들이 사회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도시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통의 이동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가는데요. 도시 안으로 들어왔더니 또 조금 다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즉, 도시에는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가까이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이런 별들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이 잘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방사능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방사능은 레디에이션, 방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사능을 배출하는 물질이 있으면 여기서 확산을 통해 가지고 이 방사능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가까이 있으면 방사능이 세고요. 멀리 있으면 차례차례로 약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방사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형이 도시 안에서의 교통의 움직임에는 굉장히 잘 맞더라라는 걸 또 학자들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흔히 많이 쓰는 이런 중력의 법칙이 도시 간의 교통에는 잘 맞고, 그리고 도시 안의 법칙에는 방사 모형이 맞더라. 이런 것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복잡계가 바라보는, 설명하는 도시와 사회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게요, 연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시가 너무 많이 있죠.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도시 간의 이 교통 이동은 도시 두 개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망이 그렇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망이 서울시 안으로 들어와서 보는 이 도시 안의 교통망이 더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도로를 짓거나 없애거나 할 때 어떤 도로를 더 만들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도로가 중요한 도로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도로를 확장을 할지, 아니면 어떤 도로는 도리어 전체 교통에 좀 마이너스인 도로들도 있습니다. 있음으로 해가지고 교통 흐름을 더 방해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역시나 복잡계 연결망에서 살펴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지역은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버스들이 지하철을 보조하면서 이렇게 수도권의 대중교통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도 보면요, 어떤 지하철 노선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고 열차를 더 넣어서 배차 간격을 좁힐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요, 지하철을 또 확장을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를 보조하는 버스 노선을 어떻게 놓을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버스를 더 배차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지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여기는 뭐 지하철이 더 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버스 노선에 이 배차 간격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저희가 복잡계 연결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방금은 연결망의 그 네트워크, 망 자체를 봤었는데요. 우리가 모두 교통카드를 들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어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어느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계 연결망 구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몇 천만, 1, 2천만이라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 번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다니는 동선도 출퇴근은 비슷하겠지만 매일 조금씩 다니는 그런 이동 경로도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굉장히 고려할 것들이 많아지는 전형적인 복잡계 이론이 잘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관찰을 하면 사람들의 이 이동 패턴, 그 생활 패턴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퇴근, 아침에 집을 나와서 회사를 가고 혹은 아침에 집을 나와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도권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회사를 가고요. 회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우리 이 활발한 저녁 회식 문화 덕분에 회식을 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도심 혹은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에 사시던 분들이 도심으로 많이 출근을 하셨다가 회식을 하는 건 또 회사 근처에서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집이 이 지역이면 직장도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회식하거나 뭐 저녁 먹고 놀고 영화 보고 하는 것도 이 지역인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강남 지역입니다. 듣고 보시면 당연하네, 뭐 알고 있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활하면서 막연히 알고 있던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만의 특이한 스타일이 있어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등장을 하고 유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많이 보는 정보는 문헌 정보입니다. 예, 도서관에 가면 책이 아주 많죠. 이게 지금은 뭐 모두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우리가 파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것에서 특히 더 관심을 갖는 게 논문, 특허 등과 같이 기술 개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들을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논문을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기술들이 쭉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은 서로 내가 쓴 논문은 이전에 쓴 논문 어떤 거를 참조해서 썼다라는 거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근원이 되는 논문이나 기술을 우리는 원천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그 시장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는 원천 기술은 나중이 되어서야 저 기술이 원천 기술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해서 기술 확보를 한다면은 기업뿐 아니라 그 국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예측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100년 정도 논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요. 복잡계 연결망 구조로 논문들이 서로 어떻게 참조했는지를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것을 왜 할 수 있냐 하면요. 컵 안에 있는 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물은 액체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물은. 자, 근데 이 물질은 얼음인 고체 그리고 수증기인 기체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이 얼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물 컵 안에 물 분자가 100개가 있다면 이 0도에 이르렀을 때 이 분자 100개가 군데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얼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 분자 덩어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이게 덩어리가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이게 갑자기 모든 물 분자가 얼음으로 확 변합니다. 이런 거를 상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이나 얼음이나 이런 분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시스템이 커져갈 때 초기에 어떤 현상을 보이는 분자들이 나중에 중심에 서게 되는지를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기술에 옮겨온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논문이나 특허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면 나중에 원천 기술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걸 좀 더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삶과 더 연결을 하는데요. 도시에는 또 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대학이나 연구소, 회사는 뭐 특정한 도시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래서 기술, 논문이나 특허는 그 도시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게 그 도시의 산업과 연결이 돼서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시 성장은 물리학자들이 예전부터 많이 바라보던 현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이라고 하는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가만히 놔둬도 차례차례 결정이 달라붙으면서 성장을 해요. 이런 결정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도시도 봤더니 인구들이, 집들이 차례차례 이 도심에 달라붙으면서 도시가 커진다라는 이 결정 성장 모형을 통해서 도시의 성장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술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것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작은 도시, 중간 크기 도시, 큰 도시로 분류가 가능할 텐데요. 1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게 주로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중간 도시가 되면 우리가 2차 산업이라고 배웠던 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고요. 대도시가 되면 금융, 서비스, 상업과 같은 3차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걸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본 겁니다. 다 살펴봤더니 도시 성장에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보편성이 나타나는데요. 중도시에서 대도시로 넘어갔으면 얘가 다시 중도시로 떨어지는 거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즉 대도시가 되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어서 자가 발전을 한다라는 거를 보편적인 법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도시의 기준이 인구가 한 120만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광역시나 메가시티, 특례시 이런 거를 인구 100만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도시 규모가 되어야만 대도시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도시라고 해서 1차 산업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이 성장하고 이 산업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 연결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도시에서 중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1차 산업의 연결망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 2차 산업의 연결망이 얹혀지고 다시 1차 산업과 2차 산업 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서 이거를 저희는 여러 단계의 계층이 있는 연결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계층이 있는 연결망 구조를 가져야 중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도시는 1차, 2차 산업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글로벌 첨단 도시로 발전을 하니 수공업과 같은 2차 산업들이 여전히 서울에도 있는데 이거는 바깥으로 빼내고 우리는 첨단 산업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진 대도시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도시 성장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직업 이동 역시 복잡계 연결망 구조로 살펴볼 수 있고요. 특히 이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업 이동은 비슷한 직업군에서 직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지역 안에서 그냥 직장을 바꾸거나 심지어 직업군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연결망의 계층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소득이 조금 낮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들은 한 도시 안에서 이렇게 직업을 바꿉니다. 그런데 첨단 기술이 기반된 업종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고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은 지역 내에서의 이동보다는 먼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직업군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듣고 보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도시 성장과도 조금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업 혁신, 첨단 산업으로의 혁신이 자꾸 일어나면 도시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 혁신이 일어나서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은 다른 도시로 옮겨도 이 직원들이 쉽게 서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의 발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환경을 갖춘 도시에는 첨단 산업이 계속 모여들고 계속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블랙홀처럼요. 다른 도시에서는 첨단 기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니까 다른 도시로 계속 첨단 산업을 뺏기는 것입니다. 자, 그게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는 한번 몇십 년 전에 첨단 산업의 거점을 만들어 놨더니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다른 도시에서 창업을 했더라도 결국은 실리콘밸리로 자꾸 모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서울로 모이는 건 역시 첨단 산업이 될수록 더욱더 이런 경향이 심하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직업의 이동 아니면 고용시장 이런 정책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을 조금 더 결합을 해보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던 회사들이 일부 텍사스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도시 성장이라는 게 아까 클러스터를 만들고 어느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텍사스에 한두 개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기업들이 모여야만 클러스터, 어찌 보면 아까 그 물의 세력이 모이고 얼음의 세력이 모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겠죠. 그런 게 모이게 되면 여기에 더 여러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이런 물 군단들이 커져서 그 도시가 다시 첨단 산업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를 따라잡기 위한 지역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기업의 집단을 형성을 해서 왕창 옮겨와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그 도시가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만들어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복잡계 물리의 이론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정책의 제안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분야의 연구입니다. 복잡계 물리, 특히 복잡계 연결망이라는 분야는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0년, 25년 정도 된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복잡계라는 거는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역사는 자연이 생겨나면서부터인 거고요. 물리학이 체계를 잡아나간 건 한 몇백 년 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한대라는 이 개수를 가진 시스템을 보는 건 한 100년 정도 이 이론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물이라든지 그리고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분자들이 많이 있으니 그 현상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한 1970년 정도가 되면 슈퍼컴퓨터나 이런 컴퓨터가 이제 드디어 조금 더 성능을 갖추어서 연구에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수집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컴퓨터에 많이 넣고 빨리 돌려보고 그러니 계산이 빨리 끝났으니 또 다른 걸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저희 복잡계 물리학이 이렇게 사회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건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분석할 공략의 대상인 사회 데이터가 많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컴퓨터에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더 기록이 되는데요. 어디로 돌아다니는지까지도 기록이 됩니다. 교통카드를 쓸 때는 교통카드를 찍지 않으면은 이것을 분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령 지하철 가지고 사람이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택시를 타버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휴대폰이 생김으로 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고 다님으로 해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즉 예전보다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 연구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는 예전에는 논문 정보만 바라봤거나 특허 정보만 바라봤던 걸 이제는 도시의 산업 정보까지 얹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직업 정보도 얹고
그리고 현재 채용 상태만이 아니고 직업을 이동하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IT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들의 분야가 보다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는 위성 정보를 분석한 것도 있어요. 위성 데이터로 어떤 걸 분석했냐면요. 그 도시에서 녹지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도시가 각 도시마다 공원이 얼마 있다라고 발표는 해요. 근데 발표는 발표인 거고요. 정확하게 녹지 공간이 얼마 있는지를 그 발표가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성 정보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될 때까지는 소득이 많아지면 행복해졌어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더 소득이 늘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걸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녹지가 많아지니 행복해지더라고요. 즉, 부부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복잡계 물리가 이렇게 사회를 분석하는 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 말고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복잡계 물리학자들이 더욱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